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개가 설마 우리를 치고 가겠어? 라고 했는데 치고 가버렸다. 점점 더 강해지는 물살 때문에 수색이 어려워지는 중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생존자 7명, 사망자 7명, 그리고 19명의 실종자. 지금도 그 숫자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쉼없이 수색 작업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폭우와 유속 등의 문제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를 연결해서 정확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윤정 기자. 지금쯤 날이 좀 밝았을 텐데 실종자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은 이 기상 관측용 CCTV를 통해 본 다뉴브강의 모습입니다. 네, 다행히 현재 비는 그친 상태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구조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침몰 당시 5m를 넘긴 다뉴브강의 수위는 현재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6m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고 있는 건데요. 강폭이 좁아 물살이 빨라진 데다 수중 시야가 40에서 50cm로 팔을 뻗었을 때 거리만 겨우 보이는 상황이라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구조대는 세르비아 등 관련국과 협의해 다뉴브강 하류 30km 지점까지 작업 범위를 넓혀 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실종자가 주변국까지 떠밀려 내려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부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인근 국가에 협조 요청을 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윤정 기자. 지금 한국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속속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도착한 가족 상황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가족 10명이 출발한 데 이어 나머지 34명의 가족들도 순차적으로 헝가리로 이동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각각 가족 4명과 1명이 헝가리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가장 먼저 출발했던 가족 10명은 오후 3시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정부와 여행사가 마련한 숙소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사망한 한국인 7명 중 2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인데요. 외교부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가족들로부터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뉴브강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 구조와 수색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었던 이 다뉴브강 인근은요, 슬픔을 함께하는 애도의 촛불이 하나 둘씩 켜졌습니다. 자, 그 촛불은 아직도 희망의 빛이다라고 믿고 싶은데요. 자,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이 좀 몇 년 전에 많이 좀 아파가지고 뇌출혈도 오고 그동안 치료하고 그러느라고 고생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어디 댕기지도 못했고 참 거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어를 많이 해서 조금 그나마 좀 낮아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처음이 좀 요번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좀 가자.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병이 호전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떠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탑승객 6살 아이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구자홍 부장.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족들의 사연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더 눈물을 자아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피해를 본 그 가족 중에는 이렇게 3대가 함께 그 여행길에 올랐다가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지금 생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김모양 그 6살 김모양이 이제 가장 어린 그 탑승객이었는데요. 네. 이 김모양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친정 부모 이렇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여행길에 나섰다가 이 배에 탑승해서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이 생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 가족들이 상당히 좀 애타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살 아이가 엄마가 액체 괴물을 사줘서 신난다라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다뉴브강 야경 투어 피해자들 모두에게 D-Day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임 이후에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특허청 출신 전직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네, 정말 이게 하나하나 소식이 알려지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이 특허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네. 아마 세 쌍의 부부가 이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 모양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원래 주문한 날짜는 다른 날짜였어요. 네. 근데 그날에 이제 인원수가 적어서 이번에 가는 걸로 이제 합쳐진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세 팀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남자 한 분만 생존하시고 네. 그 부인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쌍은 아예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공생했던 분들하고 이제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왔던 다뉴브강 야경 관람이 이렇게 비극으로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들리는 얘기로는 단 7초 만에 침몰했다, 순식간에 침몰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는 뭐 탈출에 대한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던 순간이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 이제 CCTV 영상을 봐도 네.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존하신 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네. 사고는 그렇게 갑작스러워서 뭐 사고를 막거나 그 배에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네. 이후에 이 헝가리나 이런 쪽에 헝가리 당국의 구조대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생존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변에 이 날씨도 안 좋은 배가 30, 40m 간격으로 여러 척의 배들이 떠 있었다. 네. 이런 정도 상황이면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구조대가 나섰어야 되는데 네. 생존자 한 사람 같은 경우도 다른 배에서 내려온 손을 잡고 버티다가 그걸 놓치고 난 데는 물병의 부력에 의존해서 버틸 정도였다는 거예요. 뭐 아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잠다시 진짜 물병의 부력에 버티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구조대들이 와가지고 겨우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말고는 네. 딱히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더 지금 이렇게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라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자들의 증언 내용들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뒤에서 큰 지금 유람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뭐 길이가 한 100m 넘는 유람선이고 앞에 같은 경우는 한 2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작은 유람선이었는데 네. 그게 뒤쪽에서 이제 박으면서 추돌을 하면서 사실은 그 충격을 뒤쪽 유람선에서는 전혀 못 느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큰 배가 작은 배를 사실은 유속이 가는 방향에서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아마 앞쪽에 있는 배는 그대로 그냥 앞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버리고 왜냐하면 주변 이게 배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딪힌 유람선에서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빨리게 이제 막 구조 활동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딪힌 사실 자체도 못 느꼈다고 합니다. 아하. 그만큼 이제 앞에 배가 작았기 때문에 느낌이 적었던 것이고 그날따라 또 밤에 이제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구할 수 없었고 특히 이제 유람선 같은 경우는 밑이 좀 평평합니다. 네. 보통 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삼각형이 돼서 복원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잘 봤지만 이게 복원력을 한번 잃어버리면 이게 그냥- 뒤집어지면 이게 또 오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람선 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이번에 침몰한 유람선 같은 경우는 70년이 넘은 유람선입니다. 네. 거의 뭐 폐선해야 될 유람선이고 또 평평한 거였어요, 밑에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서 거의 다시금 또 오르지 못하도록.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고를 굉장히 키웠던 것 같습니다. 자, 폭우 속에서 강행된 일정이었습니다. 사고 후에도 구조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구조는 막 수용하는데 떨어져서 이제 호적될 때 같이 간 모르겠어요. 그 같이 간 여행한 사람인지 구조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그때 구조를 받았다고.
자, 이 유속도 빠르고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요. 이 생존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그런데도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까지 울게 되면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될 텐데 평소의 삶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죠.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생존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살게 된 것도 정모 씨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이 네. 본인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정모 씨가 사실은 이제 배에 튕겨져 나왔어요. 배가 이제 전복이 되면서. 그래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분이 구명 그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잡은 거예요. 네. 근데 구명 튜브를 잡았는데 저쪽에서 윤모 씨가 바로 먼발치에서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거의 생사를 갖추고 네.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튜브에 달려있는 줄, 그 노끈 같은 걸 던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윤모 씨가 그걸 잡고서 결국 같이 구명 튜브를 붙잡고서 생존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두 사람이 딱 붙잡았는데 문제는 던질 수 없는 상황에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살려낼 수 없는 그 모습, 그 상황에서 이들이 느꼈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아픔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속하게도 실종자 수색 작업 결과에는 변함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대한 대형 크루즈선에 추돌 당한 후에 침몰하기까지 불과 7초. 그 순간 대형 크루즈선이 멈춰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뒤 선박에서의 구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큰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오려고 하는데 거기 유람선에 타고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 네. 저 배가 설마 우리를 치고 가겠어? 라고 했는데 치고 가버렸다. 왜 이렇게 오지? 하는 순간 밀고 가버린 거죠. 대형 크루즈선이 이 유람선을 추돌한 이후에 7초 만에 침몰했다. 이 덩치를 봐도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이 7초밖에 안 걸렸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낡은 배에 바닥이 평평해서 복원력을 잃은 순간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종자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이제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갑판 위에 일부 있었고 아, 더 다수의 승객은 그 선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기우뚱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선실에 있다가 이 사고를 당한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잠수사들이 빨리 그 이 배에 좀 들어가서 이 생존자가 있는지 좀 수색 작업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뒤에서 바로 정면을 충돌한 게 아니고요. 옆을 추돌했어요. 네. 옆을. 그러니까 큰 배가 오른쪽, 그러니까 큰 배의 오른쪽 면하고 조그만 배, 우리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타고 있는 조그만 배 뒤쪽에 왼쪽 부분이 부딪힌 거잖아요. 네. 그럼 옆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부딪히니까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뒤에서 만약 쿵 부딪혔으면 흔들리긴 하더라도 앞으로 쭉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측면을 부딪히니까 결국은 오른쪽으로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죠. 네. 아직까지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유람선보다 5배나 큰 이 바이킹 시긴호가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지 이 부분은 영상에서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사파도 봤습니다만 네. 이게 왜 방향을 갑자기 틀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분명히 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바이킹 시그너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조금만 배보다 저기서 사실 폭이 한강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400m 정도밖에 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큰 배가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이 방향 전환이 배가 크면 클수록 방향 전환이 어려워요. 그렇죠. 한참 전에 방향을 전환해야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리 밑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타고 있는 허블 내안이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제대로 항해를 하고 있던 항해사가 제대로 못 봤을 가능성.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갑자기 갑자기. 하면서 틀었지 않았을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도 이제 뭐 차량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앞에 차가 있으면 음이 울려지잖아요. 삐삐 하면서 음이 울려지면서 경고음을 울려지잖아요. 저기에도 이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배가 있을 경우에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장치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항법 장치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운전을 하는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기판 중에 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저렇게 큰 배,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제대로 봤다고 하면 앞에 배가 있는 걸 식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네. 이거 또 위성 항법점 GPS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가 어느 정도 주위에 있다는 걸 면밀하게 봤다고 하면 주위에서 갔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 걸 보면 분명히 저 배를 운항했던 항해사 또는 뭐 선장에 과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항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딴짓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정황들이 영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평소에 이 항로가 맞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왼쪽으로 많이 갔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오면서 허블레아니호의 뒤를 받았는지 추돌 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게 사고의 원인과 배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측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좀 갔을 겁니다. 네. 아마 이제 물론 헝가리 당국이 조사를 하겠지만 네. 우리 당국도 함께 어떤 면에서 합동 조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당연하죠. 좀 밝혀내서 이후에라도 사실은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의문이 없도록 네. 좀 빨리 밝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정확한 보상들을 이뤄내는 것. 저는 이 과정도 정부가 정말 챙겨야 될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평소에 저 바이킹 시기노가 출발해서 가는 항로가 맞는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방송 끝나면 이 평소에 항로가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을 꼭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킹 시기노가 구조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뒤에요. 10분 만에 헝가리 당국의 침몰 사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인데요. 그로부터 무려 40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하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진척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디죠? 아무래도 이 물살이라든가 네. 지금도 한 6m가 비는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훨씬 높은 유량을 가지고 있고 단유강이 굉장히 좁고 빠릅니다. 그 물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내부의 잠수사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도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사고 현장 수습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또 그렇게 물살이 빠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실종자들을 어디까지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분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두 명씩 해서 6명가량은 그나마 사고 지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마지막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1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게 불과 한 20여 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 20여 분 만에. 25분 정도 만에 한 10km가량까지 사고 발생. 7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속도로, 그때 당시 속도로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한 30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가 있는지 도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거고 저 단일구항 자체가 지금 헝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한 3-4개 국가로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뭐 이렇게 확보해서 찾아야 되는지도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뉴브강이 유럽의 10개국을 다 관통하는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헝가리에서 사고가 났지만 워낙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헝가리에서만 수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경을 넘어서 그 다음 국가에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공조가 필요한 그 이유가 그런데요. 이 강은 국경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빠른 흐름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크로아티아라든지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쪽으로 이 다뉴브강이 흐르게 돼 있는데 그들 그 국가에게도 이제 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좀 동참을 해달라 이런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르비아 측에서는 잠수부들이 동원돼서 함께 지금 수색 작업에 동참을 한다는 소식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요청을 했고요. 네. 세르비아 측을 지나서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 흑해까지 가거든요. 이 네. 다뉴브강의 물줄기가. 네. 그래서 세르비아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10여 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반경을요. 현재 뭐 40km, 30km 얘기하는데 아마 500km까지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과 공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주변국의 대사들을 통해서 주변국의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도 댐도 있는 나라들, 세르비아 댐이 있는데 그 댐에도 혹시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행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도 수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실종자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